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거. 이분이 98세, 이제 거의 이제 100세를 사신 분이 엄청난 그 투자가로서 성공을 하셨고 존경받는 인물이면 분명하지만 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이 말에 어떤 일리가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쵸.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좀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멍청하다. 이거는 뭐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알았어. 그냥 넘어갑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0이 네. 될 수도 있지 뭐. 그건 네. 뭐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 뭐 비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네. 이 연준의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항하니까 악마 같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연준의 중앙은행 시스템이 그 엄청나게 아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연준의 중앙은행 시스템은 절대선이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연준의 중앙은행이 너무 많은 달러를 지금 급격한 짧은 시간 내에 생산해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찰리 먼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 뭐 기타 등등 그런 문제들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이 워렌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거도 그렇고 푸드 스탬프라고 하죠. 푸드 스탬프 문제에는 또 되게 날을 세우거든요. 그게 뭔가요?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 네. 재정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 때문에 네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저 그거 공감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거랑 그쵸. 그게 같은 문제,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인데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연준의 중앙은행이 지난 10년 동안 프린트한 돈보다 지금 최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년 반, 2년 동안 더 많은 돈을 찍어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웰스 갭이라고 하죠. 부의 편차. 네. 그게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 외 나머지 90%가 가지고 있는 부의 그 양이 역전됐어요. 2020년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상위 1%, 우리가 말하는 상위 1%는 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잖아요. 네. 뭐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됐다라고 할 때 그가 네. 그렇게 된 이유는 갑자기 월급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죠. 그죠. 테슬라 주가가 네. 폭등해서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 후에 이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반응을 해서 올라간 게 부동산이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2017년에 그렇게 집 사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선동했잖아요. 네. 정부가. 갑자기 열받네. 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세 사르라고. 맞아요. 김경미 국토부장관 아닌가? 김현미. 김현미 맞다. 네, 그분이죠. 네.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신혼이었는데 2017년 때 결혼해가지고 네. 저랑 와이프가 벌어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집을 이제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살까 말까 고민하던 그 찰나였는데 안 샀어요. 아유. 집값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때도 몇 년째 서울 집값 이제 다 올랐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안 산 게 지금 너무 천추의 한이죠. 그때 4, 5억, 30평 형태가 4, 5억이었는데 지금 뭐 15억 막 이러니까 3배씩 오르고 이랬으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경제가 급격한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갑자기 팽창될 때는 자산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저희와 같은 평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죠. 물가가 또 거기다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구매력까지 하락을 하니까 그죠. 더 가난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상위 1%가 가진 부가 나머지 90%가 가진 부보다 더 많다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뭐 다시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재역전될 수는 있는데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중앙은행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계속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 그리고 이 구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캔틸런 효과라 그래요. 캔틸런 효과가 뭐냐면요. 이 네. 캔틸런은 사람 이름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경제학자 이름이고요. 네. 프랑스 말로 하면 그래서 깡띠용이라고 해요. 어디 가서 이제 깡띠용 효과라고. 제가 불어를 참고로 못해가지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깡띠용 효과라고 하는데요. 깡띠용 효과. 네.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those closest to the money printer gets the most benefit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한국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돈을 찍어내는 기계 네네네. 옆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말이죠.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러면 화폐를 발행한다는 말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면 은행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은행들이 이제 오버나이트 론 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단기 차입을 네.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자기들끼리 자금 융통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서민경제에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기업에 대출을 하겠죠. 그리고 뭐 기업 대출, 뭐 그 위에 남은 게 이제 서민경제로 대출이 들어갈 텐데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중앙은행 가까이에서 돈을 먼저 받는 은행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들, 이 벤처 캐피탈들이 다 LP가 있잖아요. 네. 이 LP들이 결국에는 은행에서 돈을 먼저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은행에 가면은 VIP 룸으로 쫙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상담 창구로 가는 사람이 있듯이 VIP 룸으로 먼저 가는 사람들은 이제 LP들이죠. 네. 벤처 캐피탈 LP들이고 이 LP들은 돈을 아주 저리로 빠르게 이 은행에서 큰 규모를 대출받아서 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머니 프린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요. 그 뒷단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돈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그 최종 돈이 왔을 때는 이제 가장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캔틸런 효과라는 거예요. 깡띠용 효과. 깡띠용 이펙트. 네. 그래서 부익부 네. 빈익빈이 생기는 겁니다. 딱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이사님 너무 설명 잘해주시네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찰리 먼거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만 부자가 되고 자기같이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데 그거를 근데 이 사람 말고 다른 또 부자 엄청 재벌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요. 네. 솔직하게 해요. 푸드 스탬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나는 더 부자가 된다. 대표적으로 스탠리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헤지펀드 네네. 매니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나오는 물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여전히 연어 샐러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네. 근데 주식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이제 연어 샐러드 못 먹고 그냥 일반 샐러드 먹고 이제 일반 샐러드도 못 먹고 시리얼 먹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먼거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분은 또 자기 입장에 있으니까 또 자기는 머니 프린터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쏙 안 하고 네. 비트코인은 부정하고 중앙은행 시스템을 옹호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 위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더 충격적인데 네. 중국 공산당 리더들은 잘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중국이 뭐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뭐 성장을 이뤘고 경제 대국을 이뤘으니까 칭찬받을 점도 분명히 많지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금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넷을 뭐 못 쓰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중국의 그 일당 독재 체제를 뭐 좀 비판한다 그래서 가택에 이렇게 잡아 가두고 네. 그죠? 연예인들이 막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네. 마인 회장이 막 며칠 동안 잠수 탔다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다 공산당에 연루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도대체 찰리 먼거는 시진핑이 비트코인을 금지한 걸 잘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이 국가 개입주의, 이 큰 정부주의를 아마 옹호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혹은 필요하지 않은 거를 국가가 선택해야만 하고 내부자들인가요? 내부자들이요? 내부자들에서 그 백윤식 씨가 언론인으로 등장하셨던 백윤식 씨가 뭐라고 대사를 치죠? 입이 확 클로즈업 되면서 어차피 국민들은 개돼지입니다. 네. 적당히 지쳐대다가 조용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국민들은 결정을 못한다. 우매한 중생들은 결정을 못하니까 이건 나라가 비트코인은 네. 못 쓰게 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투자자로 과연 적합할 것이냐. 네, 추앙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갑자기 열폭을 해서 급발진해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찰리 먼것까지는 그래서 자세히 뭐 알아보진 못하겠고 워렌 버핏은 그래서 어떤 투자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12살 때부터인가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천상 투자자고 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궁금해하고 네. 약간 그래서 버핏처럼 투자하자라는 이제 어떤 문화가 풍토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기술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문외한이에요. 애플 아이폰을 2020년에 샀어요, 이분이. 2020년이요? 네. 그전에는 삼성 플립폰을 썼거든요, 20불짜리. 근데 플립폰 이렇게 접히는 플립폰이요? 플립이 아니죠. 플립. 폴더. 폴더폰. 네, 폴더폰을 몇 년 동안 쓰다가 플립 제가 너무 앞서갔군요. 플립은 저도 중학교 때 잠깐 써본 경력이 다예요. 네. 플립폰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 갤럭시 플립 있잖아요. 플립폰. 혹시 가로 본능 써보셨나요? 갤럭시 가로 본능이요? 뭔지는 알아요. 이렇게 막 CF 이렇게 가로 본능. 안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세대 차이 엄청 갑자기 여기서 확 느끼네. 저 초콜릿폰. 그거 LG. 써봤어요. 네네. LG 사이언. 핫핑크색 초콜릿폰. 그거 되게 유명했죠. 네. 갑자기 제가 또 인싸여서. 그 인싸들만 쓰고 그때 모토로라 레이저나 네. LG 그 초콜릿폰이나 네. 아니면은 그 스카이에서 나온 거. 막 알록달록한 거. 그거 세 개가 약간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맞아요,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이 나요. 추억. 워렌 버핏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일단 없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잘 포장을 하냐면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비롯한 그 테크주들을 10년 동안 후드려 깠던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은. 그 성장 네. 미국의 팽으로 대표되는 그 성장 기술주들이 네. 조만간 다 망할 거고 다 이제 0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2020년이 돼서야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아이폰을 샀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2016년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에 투자를 했어요. 애플을 투자를 해서 지금은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2016년에 아직도 삼성 그 폴더폰을 쓰고 있었음에도 애플을 투자를 했으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엔 투자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니고요. 그때 애플 왜 산 거죠, 그러면? 16년도에? 이제 추측일 뿐이지만 이 애플이 기술주라서가 아니라 그 배당을 많이 줘서 투자를 한 거예요. 배당을 많이 줄 뿐더러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주니까. 이 애플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워낙에 돈을 많이 버니까 이 회사가. 그죠. 삼성전자도 뭐 엄청 많이 벌잖아요. 뭐 분기에 뭐 몇십 조를 벌죠. 오늘 배당 들어왔던데요. 배당 저도 삼성전자 주주시군요. 네. 여러분 노 기자님은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답니다. 저는 애플 주주인데 저 애플도 있어요. 애플도 있으시군요. 분기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죠, 둘 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투자처로서 굉장히 좋은 면이죠. 주식을 들고 있으면 분기마다 현금이 꼽힌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애플에 투자하는. 무슨 뭐 내가 애플의 스마트폰이 삼성보다 더 기술이 좋아서 이런 거는 1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 해자를 지녔다는 말로 또 굉장히 포장을 잘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해자라는 거는 우리가 성에 이렇게 성의 주위를 둘러싼 물을 이렇게 호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죠. 그 네네. 물은 못 건너오니까 네네네. 결국에는 성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네네. 그게 이제 애플이 해자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해자를 가졌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랜드 가치를 지녔다라는 말이에요. 애플을 이제 우리가 약간 필수제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필수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애플이 더 이상 뭐 대체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지 뭐 스마트폰의 기술이나 맥북의 뭐 이런 M1 칩이 뭐고 뭐 이런 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갖다 주는, 안정적으로 배당이든 그게 뭐 자사주 소각이든 철저하게 주주 가치를 지켜주는 어떤 주식을 위주로 담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 코카콜라도 배당 많이 주기로 유명하잖아요. 코카콜라 배당 많이 주기로 유명하죠. 네. 코카콜라를 50년째 들고 있어요, 이분. 진짜 코카콜라 얘기는 제가 뒤에 또 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도 기자님 혹시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이 아직 계신가요? 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나요?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기술이 우리의 인류의 삶을 바꿀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어떤 기술이 유망할 것 같아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앞으로 무슨 기술이 유명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죠. 아 그래도 멋진 이사님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도 이렇게 뭐 계속 신기술에 계속 공부하시고 그러면 또 해박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노력하겠죠. 노력하겠죠. 저는 그런 할머니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게 네. 제가 요즘 VC 대표님들을 뭐 간혹 네. 가다가 마주치면은 네. 그 VC 대표님들이 다 연세도 지긋하시지만 다 사업을 그 IT 그 2000년 초반 때 IT 붐 때 사업을 시작하셔서 뭔가 몇 개 기업을 성공시켜서 엑시트를 하시고 네. 그 돈으로 이제 펀드 세워서 VC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네, 네. 다 그래서 뭐 서울대 컴공, 카이스트 컴공, 포항공대 컴공 뭐 이런 경력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저보다도 뛰어나세요. 아직도. 네, 네. 지금 연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믿고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네. 뭐 존경할 만한 투자임에는 분명 하나 가려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버핏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투자를 사실 시작했어요. 이분이 12살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분의 아버지가 이 네브라스카주 하원 의원이었거든요. 원래 증권 세일즈맨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적인 그 네트워크를 갖고 나서 하원 의원에 출마하셨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 오마하에서 이 버핏 집안이 굉장히 명망가로 발돋움을 하게 되죠. 네, 네. 증권 세일즈맨만 해도 당시에 이제 1900년대 초반이었는데 1900년대 초반이었는데 증권 세일즈맨이라는 직업 자체도 굉장히 인텔리한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뭐 스탁브로커가 그렇게까지 뭐 그죠? 엄청 뭐 선만 받는 그런 뭐 존경받는 직업까지는 아닌데 네, 당시에는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를 돕고 그분들이 성공을 하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돈 걱정 안 하고 컸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 고등학교인가요? 대학교를 안 갔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도 중퇴를 했나? 뭐 그런데 그럴 때 신문 배달을 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산층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신문 배달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있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식 투자를 만약에 생활고에 빠져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런 신문 배달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배민 같은 걸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돈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워렌 버핏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식 투자에 약간 올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업에 대한 눈을 키웠고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눈을 키울 수 있었던 거는 이 아버지가 하원 의원이자 굉장히 명망 있는 증권 세일즈 브로커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워렌 버핏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1950년대예요. 네. 50년대면은 그 30년대 후반에 대공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서 끝나고 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창 미국 경기가 최저점을 찍고 막 붐하기 시작했을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러면 했으면 성공했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치 그거죠.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도 3월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폭락했잖아요. 그때 들어갔으면 뭘 사도 대박이 나는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믿고 내가 투자 잘하는가 보다 했다가
지금 삼전이 10만 전자 간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네, 8만 전자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런 뭔가 그런 시기가 좀 잘 맞물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이분의 네. 투자 철학이 빛을 발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투자 철학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변동성을 보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고 이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의 투자 네, 스타일은. 네.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건 사실이고 지난 60년간 100만%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스토리들은 다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어려운 주식,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주식에 투자한 건 아니고 뭐 던킨 도너츠, 내가 도너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던킨 도너츠를 가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더라. 내가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어느 식당에 가든 코카콜라가 다 사람들이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니까 그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그 과실을 함께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 철학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존경에 마땅하긴 한데 맞죠. 네.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왜? 우리가 지난 10년간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2010년, 뭐 2009년부터라고 하죠. 네.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기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한번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이 지수도 못 따라가요 지금. 지금 그래프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파란색 선이 네. 이 SPY라고 하는 ETF죠. 네. 미국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리고 그 밑에 오렌지색 선이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수익률이 10년째 지금 지수 언더퍼폼 하고 있잖아요. 기술 S&P가 기술주 중심이니까 그렇죠. 기술을 이해를 못해서 보통 기술에 투자를 안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죠. S&P 500는 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500개 주를 담은 건데 네. 원래는 이제 기술주가 뭐 많이 없었죠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팽 혹은 신규 팽이라고 하는 마가 뭐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기술주가 다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언제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왔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기고 플랫폼 경제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버크셔 해서웨이는 못 따라오니까 지난 10년간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마 100시간은 고사하고 10시간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해보지 않았음이 분명하고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다.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아마존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하잖아요. 네, 네.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은 그 몇만 프로에 이르는 그 엄청난 수익률을 다 놓쳤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도 아마존 주식처럼 초기일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한창 이제 돈 못 벌고만 이제 이럴 때 아마존이 네. 네. 킨들 막 이제 낸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전자책이 뭐 되겠어? 뭐 온라인으로 누가 쇼핑을 해? 다 월마트 가고 네. 타겟 가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 카카오가 돈 못 번다고 막 이제 한창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 내고 막 이랬단 말이죠. 아니 메시지를 공짜로 보내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저 회사는. 이해를 못 했던 거죠. 이 플랫폼 경제가 뭔지 그거를 이해 못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트롤링을 했던 거고 워렌 버핏과 저 찰리 먼거도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 웹3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트롤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귀담아 듣지 말자가 오늘의 결론이고요. 제가 이제 그 짧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워렌 버핏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네. Staring down your team with a frozen ice cold look that could end the summer solstice. Cause I'm more like the top dog. Keep on running game and the gang will accost y'all. I be calling plays from a plane while I'm off court. But we ain't the same, you a lame, I'm a mob star.